안녕하세요. 현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좋은 아침이라서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나요? 저는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날일 때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드디어 또 사무실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에서 이제 녹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구도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아직 책상이 주문이 안 돼 있어서 책상 받기 전이라서 오늘 좀 이렇게 녹화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침인데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밥 먹기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간단하게라도 사 먹어보려 합니다. 새로 이사한 사무실 근처에는 제가 아직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일단 한번 둘러보고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살 게 참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에 있던 사무실과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녹화할 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모두 옳아야 한다. 여우와 포도회, 인지 부조화. 잔뜩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여우는 먹을 것을 찾아서 숲속을 이리 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여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어요. 여우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여우는 먹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덩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보석같이 반짝이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보고 어느 누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여우는 포도를 보기만 해도 저절로 침이 고일 정도였지요. 포도가 아주 맛있게 생겼구나. 여우는 군침을 삼키면서 포도 덩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포도는 무척 달콤할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포도는 여우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와 힘껏 뛰어올랐지만 역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여러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참이나 애쓰던 여우는 결국 포도 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포도 덩굴이 있는 곳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신포도일 거야. 이소무화에서 여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그건 생각만큼 좋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 사실 우리도 여우와 비슷한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종종 한다. 가령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괜히 바빠지기만 하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거야. 그러니 승급 심사에서 탈락한 게 차라리 나아 라고 말이다. 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보고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진 않을걸? 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합리화하는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신포도형 합리화라고 한다. 별말이 다 있네요. 신포도형 합리화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실을 원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이소무화에서 여우가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신포도형 합리화와 반대되는 의미로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가 있다.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면 사실은 내가 바라던 바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신포도형 합리화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것이라면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는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부분을 찾는 것을 뜻한다.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보다 싸고 좋아 보이는 옷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만큼 옷이 오래 갈 거고 유행도 타지 않을 거야. 또 자신이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의 교사로 발령이라면 자연과 더불어 안 빈 낙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걸까?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그는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던 한 사이비 종교단체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의 교주가 말하길 자신이 클라리온이라는 행성의 수호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12월 21일에 큰 홍수가 일어나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다. 또 이 난세에 진정한 신도들만 비행 접시를 타서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드디어 교주가 말한 12월 21일이 되었다. 이 종교단체의 신도들은 떼지어 몰려들어서 교주가 말한 인류 심판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행 접시는커녕 파리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신도들은 웅성대기 시작됐고 자신들의 교주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교주는 즉시 수호신으로부터 다른 신탁을 받았다며 신도들에게 공표했다.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준 믿음 덕분에 전 세계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상황을 겪으면 대부분 교주를 비웃으면서 사기꾼으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도들은 교주의 신탁이 발표되는 순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레온 페스팅거는 이런 신도들의 모습에 의문을 품었고 결국 인지 부조화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자신들의 행동과 인지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적 요소를 행동에 맞게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신도들이 클라리온이란 행성의 수호신은 없다, 이 교주는 사기꾼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사실과 신도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이 교주에게 바쳤던 재산이나 버린 가족, 직장,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큰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신념을 독실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한 것이다. 한편 인지 부조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다. 비흡연자들은 이 사실에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연가들은 다르다. 반드시 담배가 암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흡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역시 인지 부조화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것의 가치는 더 높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의 가치는 더 낮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국문학과와 심리학과 중에서 어느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심리학과를 선택했다고 하자. 아마 이 인간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니 심리학과 너무 멋있는걸 하며 심리학과의 장점을 과장해서 생각할 것이다. 반면 국문학과에 대해서는 국어는 재미도 없고 어려워, 특히 문법은 더 하며 국문학과의 단점을 더 극대화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합리화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여우는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얻는데 실패하자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며 애초에 생각을 바꾼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를 하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행동의 변화는 곧 생각의 변화를 초래한다. 심리학자 레온 패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발표 당시 심리학계에 센세이션을 몰고 왔다. 왜냐하면 당시 심리학계에서는 행동주의 이론이 주류였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이론이란 쉽게 말해 보상이 행동을 강화하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패스팅거는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단히 적극적인 정신적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인지 부조화를 다룬 유명한 실험이 있다. 패스팅거와 그의 동료 칼 스미스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30분 동안 박스에 실감계 넣기처럼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제를 시켰다. 이후 연구자들은 모든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될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과제가 재밌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첫 번째 집단에게는 1달러, 두 번째 집단에게는 20달러를 주었다. 과연 두 집단은 연구자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 결과적으로 두 집단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과제가 재밌었다 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다시 불러 실제로 과제가 재밌었냐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20달러를 받은 집단은 재미없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한 반면 1달러를 받은 집단은 너무 재밌었다 라고 말했다. 심지어 연구자들이 그 과제는 재미없는 일이 맞다 라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모든 실험 참가자는 과제가 재밌었다 라고 말하도록 부탁받은 행동과 사실 그 과제는 지루했다 라는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즉 양쪽 집단 모두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다. 그런데 20달러나 받은 집단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을 때 그 과제는 재미없었지만 거금을 받았으니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털어놓은 것이다. 반면 다른 집단은 20달러보다 훨씬 더 적은 1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겨우 1달러 받자고 재미없는 과제를 재밌었다고 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과제는 지루했어 라는 생각을 난 정말 그 일이 재밌었어 로 바꾸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그 과제는 재미없는 일이 맞다 라고 알려줘도 그 과제는 아니에요.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행동에 맞게 바꾸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생각을 잘못된 행동에 맞춰서 바꾸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얼굴이 이쁘면 성격도 이쁠 것이다. 신데렐라의 헤일로 효과. 신데렐라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무도회가 열리는 성으로 떠날 일만 남았지요. 그런데 요술쟁이 할머니가 신데렐라를 붙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신데렐라야, 이 마법은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모두 풀린단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에 돌아와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신데렐라를 태운 마차는 성을 향해 달렸어요. 성으로 향하는 동안 신데렐라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답니다.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신데렐라를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워. 어느 나라의 공주님일까? 그때 신데렐라 앞에 왕자가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네. 신데렐라는 부끄러운 듯 살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새 어머니와 언니들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공주가 신데렐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말했어요.
저는 당신같이 아름다운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한 기분이 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왕자의 손을 뿌리치고 허둥지둥 무도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왕자가 서둘러 신데렐라의 뒤를 쫓았지만 신데렐라는 벌써 층계를 거의 다 내려온 뒤였지요. 신데렐라는 마음이 급해서 한쪽 구두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왕자는 신데렐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한 짝이 계단에 떨어져 있었어요. 당신을 반드시 찾아내어 결혼을 청하겠소. 왕자는 유리 구두를 주워들고 마음속으로 꼭꼭 다짐했습니다.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무도회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무도회다.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극명했다. 그런데 동화에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무도회에 참석한다. 물론 무도회에 걸맞은 헤어스타일이나 드레스, 액세서리 등을 감당할 만큼의 재력은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왕자는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동화 속 무도회는 왕자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예쁜 여자 어디 없나 찾아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왕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왕자는 분명 신데렐라만큼 예쁜 외모를 갖췄으면서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공주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왕자는 한낱 서민인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방방곳곳을 헤맨다. 전국의 모든 아가씨에게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를 신겨보면서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왕자를 신데렐라 찾기에 빠지게 했을까? 그건 바로 인간의 가장 강력한 호감을 자극하는 신체적 매력 때문이다. 즉 신데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척이나 예뻤다는 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해필드와 동료들이 했던 실험은 신데렐라를 찾아 헤매는 왕자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우선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인 미네소타 대학의 학생들에게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성격의 이성과 사귀고 싶은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댄스 파티 상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짝을 지어주고 댄스 파티에 참가하게 했다. 댄스 파티가 끝나자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댄스 파티 파트너의 외모를 평가하게 한 다음 그 파트너와 사귀고 싶은지 물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상대를 다시 만나 사귀고 싶다 고 말한 학생들 대부분은 댄스 파티 파트너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시 말해 사귀고 싶은 이성의 기준이 댄스 파티 전에 조사했던 성격이 아니라 외적 매력이었던 것이다. 이 실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데이트 상대를 정할 때 외모를 우선시하는 것은 비단 동화 속 왕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가볍게 만나고 마는 일회성 데이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심리학자 그레고리 화이트가 진행한 연구를 보면 서로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느꼈을 때 더 오래 교제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 베럴즈와 데이크스트라가 한 연구에서도 상대방의 외모를 더 매력적으로 여길 때 부부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으려 한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면을 중시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외모보다는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적 매력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신데렐라의 앞뒤 상황을 알고 있어서 신데렐라가 착하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왕자의 입장에서 보면 왕자는 춤을 추는 동안에만 신데렐라를 본 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왕자는 잘 모르는 여자에게 청혼했다. 그저 외모가 예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이다. 아마 왕자는 이렇게 예쁜 여자는 분명 현명하고 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헤일로 효과, 후광 효과라고 한다. 헤일로 효과란 한 가지 요소가 빼어나면 그 나머지 요소들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헤일로 효과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다. 그는 군대에 있는 장교들에게 병사들을 평가하게 했다. 그랬더니 인상 좋고 체격이 장대한 일부 병사들에게 특히 더 좋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들은 자신이 좋은 점수를 준 병사들이 다른 평범한 병사들보다 사격 실력이 좋고 전투화도 잘 닦았으며 심지어 하모니카도 잘 분다고 여겼다.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카렌 디온 등이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에 대해서뿐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평가하는 모든 경우에서도 똑같았다. 슬프게도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외모와 훌륭한 성품은 실제로 관련성이 큰 것일까? 이에 대해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크 스나이더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남학생들에게 여학생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통화하기 전에 남학생들은 상대 여학생의 얼굴을 사진으로 본 상태였다. 이때 사진은 예쁜 얼굴이거나 평범한 얼굴 둘 중 하나였다. 그 결과 예쁜 여학생의 사진을 본 남학생들은 해당 여학생과 통화를 하는 내내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력적인 여학생과 통화한 남학생들은 상대 여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떤 식으로든 맞장구를 쳤다. 이 실험으로 왜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이 실제로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지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매력적인 외모를 훌륭한 성품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신데렐라의 참된 매력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유술쟁이 할머니도 외모의 중요성을 알고 신데렐라를 화려하게 꾸민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신데렐라는 심리학적 헤일로 효과를 알고 자신의 외모를 적절히 활용했던 똑똑한 여자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자신을 내보일 때는 헤일로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헤일로 효과를 걷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만약 신데렐라보다 신데렐라 언니가 더 예뻤다면 왕자는 신데렐라 언니를 찾아 헤맸을지도 모른다. 신데렐라 언니의 고약한 심보도 모르고 말이다. 그러니 이런 왕자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헤일로 효과를 잘 알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무엇이든지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헤일로 효과가 무서운 이유는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심리는 학벌이나 사회적 위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 가령 학벌을 생각해보자. 사실 학벌이 무조건적인 만능 프리패스는 아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단 명문대에 입학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헤일로 효과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만 보고 이 사람은 똑똑하고 성실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강의 경력이 없는 두 사람이 원서를 냈다고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한번 강의를 해보라고 시켰지만 모두 별로였다. 이때 두 사람 중 한 명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한 명은
이름 없는 지방대학교를 나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서울대 출신에게는 아마 경력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를 주면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아직도 학벌로 헤일로 효과를 잘 모르겠다면 직접 서울대 캠퍼스에 가보자. 인성이 뛰어나서 서울대생이 된 건 아니잖아.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라고 생각해도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서울대 학생들이 왠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헤일로 효과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데블 효과다. 데블 효과란 못생긴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측면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썬다이크 실험에서도 장교들은 못생긴 병사들에게 실수를 많이 하고 형편없는 녀석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데블 효과도 헤일로 효과와 마찬가지로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적용된다. 언젠가 학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면 배달하고 있겠냐 라는 막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학원 직원이 데블 효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확고하게 믿으면 이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러한 헤일로 효과와 데블 효과를 잘 알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헤일로 효과, 네, 데블 효과. 마지막에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사회에서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혹은 야무져 보이는 사람, 아니면 인상이 선한 사람, 뭐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러운 사람, 혹은 이제 음, 꾀재재한 사람들, 그냥 못생긴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꾸미지 않으면, 이제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좀, 좀 과하게 얘기하면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뭐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옷이 날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외모 때문에 옷이 사람 덕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다수 옷이 날개인 경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으면은 사람이 참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외모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의 판단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더 좋은 점수를 준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못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어스타일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혹은 좀 이제 똑똑해 보이는 그런 안경, 그리고 뭐 수트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정하게. 그리고 몸매를 잘 가꿔서 이제 핏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좋은 쪽에 속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외모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무언가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이처럼 외모로만 사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사람이 행세,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격, 이제 옷, 스타일, 그런 거에서 이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피칭 학원이 인기가 많은 것도 그런 말투에서 오는 그런 기품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버벅이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은 외모가 일단 중요하긴 한데 외적인 모든 것은 외모로만 판단되진 않으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외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외모일까요? 아니면 혹은 몸매. 몸매라는 것은 이제 몸의 옷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옷 스타일. 뭐 힙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단정한, 댄디한 스타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잘 입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힙하다고 내 스타일대로 입어버리면은 남들이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죠. 그리고 무조건 정장이라고 해서 자신과 맞지도 않는 핏을 입으면은 어벙해 보이죠. 혹은 그 사람의 말투, 혹은 행동할 때의 그런 습관들,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별로 행동하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티가 나죠.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이제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벚꽃이 아직까지 지지 않았고요. 어, 아직까지 벚꽃을 못 봤다면 좀 문을 열고 나가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꽃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봄은 올해가 마지막이니까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업무 잘 보시고요. 밥 잘 드시고, 그리고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세요. 그러면 내일 또 볼게요. 안녕.